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보면 몇 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교재를 한번 꺼내보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가급적이면 요 뒷부분 내용을 좀 보고 다음 주부터는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좀 미리 중간고사 준비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이제 3학년이 됐으니 중간고사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하죠? 뭐 갑자기 또 3학년 아닌데 현실 부정하고 그래. 그대들은 3학년이야. 3학년이니까 이제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는 아예 수학 문제도 왕창 많이 풀어가지고 진짜 문제를 보자마자 쭉쭉 풀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더 이상 핑계도 못 대. 핑계도 못 대. 이전에 뭐 공부한 게 기간이 짧아서 이런 핑계도 못 대겠고 이제 시험 잘 봐야 돼. 자, 61페이지를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글씨가 네 책 맞냐? 지금 글씨 대충 썼는데. 자, 61페이지 세포 분열 보도록 하죠. 거기 있잖아, 61페이지. 왜 또 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그래? 아, 62페이지 보면 돼. 똑같아. 61페이지랑 62페이지 똑같아요. 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넣었어요. 자, 61페이지 세포 분열.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제일 기본이 되는 작은 녀석이 바로 세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제일 작은 구성 단위가. 그러면 이 세포라고 하는 녀석은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점점 커져요. 자라. 생장을 한다는 거지. 생장을 하는데 얘가 세포가 자꾸 커지다 보면 문제가 생겼었지. 무슨 문제가 생기니? 얘가 세포가 바깥쪽이랑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물질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노폐물 빼내고 영양분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물질 교환을 하는데 얘가 등치가 자꾸 커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서 이 물질 교환이 너무 힘들어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세포가 커지면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세포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세포 분열을 하는가가 방금 얘기한 그것인 거야. 세포가 커지다 보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물질 교환하기가 힘들다. 뭔 소리냐? 요만한 거랑 그다음에 이따만한 거랑 생각해보면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피라고 하는 거 그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우리 닮은 비 했었지. 2학년 제일 마지막 단원에 수학 제일 마지막 단원에 닮은 비 했었죠. 닮은 비 했었는데 그럼 닮은 비가 1대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닮은 녀석이라고 하고 닮은 비가 1대 3이면 표면적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표면적의 닮은 비는 면적의 닮은 비. 요게 그냥 닮은 비가 1대 3이었으면 1대 3. 아니에요. 면적의 닮은 비. 면적은 단위가 뭐니? 얘가 센티미터였으면 길이였으면 표면적은 제곱 센티미터잖아. 그러니까 닮은 비가 어떻게 됐어? 이 친구들 왜 생전 처음 듣는다는 이런 표정이죠? 1대 9 했었죠. 우리 2학기에. 그 다음에 부피의 비율은 어떻게 돼? 1대 27. 아하, 부피는 무려 27배나 됐는데 표면적은 9배밖에 안 된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것만큼 표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표면적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부피는 27이 되는데 표면적은 9밖에 안 되니까 표면적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서 얘를 쪼개서 이제 잘게 나누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포 분열이고요. 자, 세포 분열의 정의 자체는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포 분열이고 분열하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것이야. 세포가 커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커지므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세포막이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이 점점 어려워진다. 부피가 커질수록 교환해야 되는 양은 많아지는데 교환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물질 교환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야. 그러면 세포는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커진다 싶으면 이제 분열해가지고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의도 있어요. 의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등치가 커져요. 그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중학교인 지금이랑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키가 계속 크고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막 좀 늘어나고 그렇잖아. 그런 것들도 다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세포 개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뭔가 질문이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인데 아니군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먹다 보면 가끔 뜨거운 걸 막 먹으면 입속에 화끈하게 다 디어버리지. 그치? 디어가지고 쓰라려 그러면서 하루 이틀 동안 지나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어디 상처가 났을 때, 뭐 뒤었을 때 이런 때도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부분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는 것이야. 죽은 세포가 이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세포 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세포 분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61페이지예요. 61페이지. 자, 체세포 분열은 다른 모든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식세포 분열 딱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요. 인간인 경우에 사람인 경우에 생식세포 분열은 딱 한 가지 뭐 남자는 정자를 만들 때 여자는 난자를 만들 때 그때만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세포 주기라고 해서 옆에 보니까 동그란 뭐 파이 차트 같은 거 초코파이도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녀석이 나오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얘가 세포가 하나 분열을 했단 말이야. 난 새로운 세포가 되었어 하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른 세포가 되어야지 하고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덩치가 커지는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 간기라고 불러요. 간기. 그래서 간기라고 하는 건 세포가 생장하고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핵 속의 유전 물질이 복제되며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즉 커지는 시기를 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나타낸 게 뭐냐면 분열기하고 간기하고 비교하면 분열기에 비해서 간기가 훨씬 많이 차지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야. 분열기보다 간기가 당연히 길어요. 왜? 맨날 쪼개지고만 살 수 없잖아. 커지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고 쪼개지는 건 금방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기가 아니면 분열기가 되는데 분열기는 말 그대로 왠지 용어만 들어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시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는 시기로 여기 있는 딸자는 그대들 어머니의 딸이죠. 그 딸이야. 그 딸이 자손이라는 뜻이야. 자손. 그래서 두 개의 딸 세포가 생기는 시기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구분된다 해가지고 먼저 일어나는 건 핵부터 분열이 되고 핵분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핵분열이 완료가 되고 나면 세포질 분열을 해서 세포 분열이 마무리가 됩니다. 세포질 분열. 요거에 대해서 핵분열이랑 세포질 분열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어이, 여기 앞으로 와. 떠들지 말고. 자, 조용히 해, 알았지? 자, 보면 이제 체세포 분열을 보도록 합시다. 체세포 분열 반대되는 게 뭐라 그랬죠? 체세포 분열에 반대되는 것? 아까 인간의 모든 세포 분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체세포 분열, 나머지 하나는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건 이제 체세포 분열을 보는 것이야. 체세포 분열을 보면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 핵분열, 세포질 분열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냐? 세포에 원래 처음에 생겼던 세포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 안에 핵이 있어. 핵이 있었겠죠. 핵이 있었는데 얘가 핵막이 쑥 사라지면서 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DNA가 들어있었어요. DNA가 들어있었다가 평상시에는 DNA가 실 모양으로 이렇게 지렁이 같이 막 이렇게 막 퍼져 있다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면 이 실 모양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막 뭉친다 그랬지. 뭉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 염색체가 돼요. 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염색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생겨. 수십 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 핵 속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간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핵분열하러 오면 이제 핵분열의 전기를 보세요. 전기를 보면 간기하고 다르게 염색체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염색체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얘가 중간 쪽에 이제 배열이 되면서 중간 쪽에 이제 염색체가 배열이 되면서 핵막이 사라져. 여기 둘러싸고 있던 막이 사라진다는 거야. 막이 사라지고 핵막이 사라진다. 염색사가 응축하여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실 모양의 방추사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거기까지가 전기에서 일어나는 거. 전기, 중기, 후기라고 하는 거 구분했을 때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핵막 사라지고 염색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양 끝에 요쪽 끝에 하고 요쪽 끝에서 이제 염색체를 모셔가기 위한 실을 이렇게 뻗기 시작을 하는 거야. 실을. 그리고 실을 진짜로 실이 아니라 단백질로 된 이런 실 모양의 구조물을 뻗어내기 시작합니다. 뻗어내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염색체들이 이제 핵막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다음 그림을 그리는 게 맞겠구나. 요게 핵막이 이제 점점점점점 얘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염색체들이 이렇게
어우, 잘 그린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염색체, 사람 염색체 몇 개죠? 4개. 46개. 사람 염색체 46개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46개 왔다 갔다 하고 요쪽에서 방추사라는 녀석을 이제 뻗기 시작한다. 요까지가 전기가 되고요. 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전기였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염색체들이 이제 핵막은 완전 사라졌어. 아까 이렇게 점선으로 존재하던 녀석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염색체들이 중간에 세포의 중간에 이렇게 나란하게 서요. 지금 뭐 공간상 4개만 그렸지만 사실은 이제 46개가 쫙 나란히 쓰겠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쪽 끝에 있던 녀석들에서 뻗어나온 방추사라는 게 하나씩 이렇게 갖다 붙어. 양쪽에서 갖다 붙고. 왜 갖다 붙겠어? 떼서 가져가려고 이런 식으로 붙어요. 붙는데 요게 염색체의 어디에 붙느냐? 염색체의 요 그림이 좀 뭐하다마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 요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염색체 구조 동그라미 부분, 중간 부분을 뭐라고 불렀었죠? 네. 아니요. 염색체의 중간 부분에, 허리 부분에 있는 것이 동원체라 그랬었거든. 동원체. 얘가 이름이 동원체예요. 근데 동원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참치 그러지 마. 참치 그러지 말고.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이 되잖아. 뭐 잘 모르겠지만 예비군이 돼요. 예비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동원 예비군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뭔 일만 있으면 일단 걔부터 부르겠다, 소환하겠다, 모으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동원이라는 게 어디 저기 있는 녀석을 불러 모은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냐면요, 이쪽 끝에서 방추사가 여기 있는 동원체에 딱딱 갖다 붙는 거지. 갖다 붙어서 요 실이 동원체에 붙어서 떨어지면서 각자 한 조각씩 잘라서 양쪽으로 쭉쭉쭉쭉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중간에 이렇게 나열되는 데까지가 중기.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중기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보니까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쭈르륵 나란하게 배열이 되고, 이게 사실 중간에 배열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야.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 딱 이렇게 예쁘게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제 염색체에 붙는다. 정확히는 염색체의 동원체에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잘리면 여기 있던 이렇게 X자로 돼 있던 녀석들이 각각 한 조각씩 뚝뚝 잘라가는 거야. 양쪽으로 잘라서 자기 쪽으로 점점 끌고 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후기가 되는데, 요 다음이 이제 후기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한 가닥씩 이쪽도 한 가닥씩 이렇게 잘라서 가져가는 거. 요때가 바로 후기가 되는 것이야. 중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얘가 후기가 되는 거죠. 자, 거기 보고 후기에 보면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방추 사이에 각각 세포의 양쪽 극이라는 게 왼쪽 끝, 오른쪽 끝, 요걸 양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후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보니까 전기, 중기, 후기 나누는 게 뭐니? 염색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눈 거고,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중기 때 염색체가 그 세포의 중간에 쫙 나열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요. 왜 나열한다고? 양쪽으로 반씩 잘라가지고 가져가려고. 그게 이제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후기에 이제 잘라서 가져가기 시작했으니까 가져가서 이제 뭐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말기에는 양쪽으로 가져갔으니까 그래, 그럼 이쪽에 모이겠네.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쪽 끝에랑 이쪽 끝에 자, 염색체가 아주 정말 뭐하네요. 여기에 새로운 핵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야. 원래 여기 핵이 있었잖아. 원래 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열이 끝났으면 다시 이제 막으로 감싼다고. 끌고 온 염색체들 뭉쳐서 막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을 만들어서 우리 분열 끝이야 하면서 이제 살림 나눴어, 두 개로 라고 하면 이게 바로 핵이 나누어지는 핵 분열이 끝나는 것이야. 이렇게 말기가 되는 거죠. 양쪽 끝으로 가져간 염색체를 핵막이 새로 생기면서 감싸버린다. 이게 이제 말기가 되겠어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진다. 핵막이 생기고 나면 얘가 원래 분열하기 전에 이렇게 실 모양으로 염색사로 존재한다 그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기에서도 핵막 생기면서 이제 염색체로 뭉쳐있던 녀석이 다시 실로
풀어줘야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게 일어나는 게 말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나타나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고 방추사가 사라지고, 방추사가 뭐였냐면 여기 이렇게 끌고 오는 이 선, 요거를 방추사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방추사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사라져야겠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핵분열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핵분열은 끝이고, 대신에 아직 보면은 하나의 상자 안에 그냥 핵만 두 개 있는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끝난 건 아니야. 끝난 건 아니고 아직도 한 개잖아. 한 개고 핵만 두 개가 생겼고, 요 사이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줘야 완전하게 두 개의 세포가 되겠지. 이렇게 선을 긋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요. 질 분열. 왜 그러냐? 세포에서 핵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라 그러면 요 중간에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개는 거, 이게 바로 세포질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있잖아. 지금까지는 이제 핵 분열을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세포질 분열을 얘기를 할 텐데, 세포질 분열은 우리는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동물이죠. 동물이랑 식물이랑 요 세포질 분열이 좀 달라. 핵 분열은 거의 비슷해. 핵 분열은 거의 비슷한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포질 분열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는지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보겠어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뭐 식물 세포에는 뭐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정답을 외쳤어. 뭐라고? 갑자기? 뭔 소리야? 식물도 성별이 있고 동물도 성별이 있는데 세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식물 세포에는 혹시 세포벽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을 거야. 왜 그래? 학교에서 배운 거야. 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 근데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은 없지. 대신에 식물이랑 동물 둘 다 세포 바깥쪽에 이렇게 세포막은 존재를 하는데, 식물 세포에는 그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모양이 막 쉽게 변하거나 그러지가 않아. 식물 같은 경우에. 동물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 모양이 식물에 비해서 훨씬 쉽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세포벽의 유무 때문에 세포질 분열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쪽을 식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동물이라고 하면 모양이 좀 달라.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식물 세포는 이렇게 벽이 있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게 생겨서 바로 옆에 이제 또 세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직사각형은 아니겠지만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구획이 딱딱 나눠져 있고, 얘가 되게 단단해. 세포 벽이기 때문에. 단단하니까 벽이라고 이름 붙였겠죠. 세포 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지금 핵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방법이 없어. 중간에 벽을 만드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공사를 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이제 벽이 되기 위한 재료가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해. 거기서부터. 거기 보면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해서 밑에 있는 표를 보면요. 식물 세포에서는 중간 부분에 이제 벽이 되기 위한 재료들이 나타나고, 걔네들이 점점 커지면서 중간 부분을 채워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식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이에요. 그래서 중심부에 생기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포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세포벽이 될 거야, 나중에. 세포벽이 될 건데, 그런 판이 중간에 생겼다가 얘가 점점 커지면서 중간에 칸막이를 만들어 버리는 게 식물의 방식. 하지만 동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의 방식은 동물세포는 얘는 반듯반듯하게 있을 필요도 없어.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게 있을 필요도 없고요. 얘가 핵이 이렇게 양쪽으로 생겼잖아. 얘도 핵이고 얘도 핵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중간에 생기는 건 식물의 방식이었고, 중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지나면 얘가 이렇게 짤록해지기 시작해. 모양이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하, 얘가 뭐 하려고 그런 거냐? 얘가 점점 밖에서부터 이렇게 짤록해져서 띡 잘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야. 그게 거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동물 세포 보면 세포질 만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입이라는 게 휘어가지고 들어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바깥쪽에 원래 이렇게 하나로 돼 있던 녀석이 점점 허리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잘록하게 점점 바깥에서부터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식물 세포는 중간에 있었던 녀석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서 중간을 막는 거고, 동물 세포는 뭐 생기는 건 없어. 중간에 생기는 건 없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두 개로 딱 잘라진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세포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세포의 가운데 부분이 잘록해지면서 세포질이 분리된다가 바로 동물 세포의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난다 그랬죠?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랑 차이. 가장 큰 이유는 식물세포가 세포벽이 있어서 중간에 잘록하게 될 수가 없다 이거야. 너무 튼튼해서.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뭘 만들어서 아예 벽을 새로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고, 얘는 비교적 그런 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새로 뭐 만드는 것보다 그냥 중간에 자르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새로 중간에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잘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세포질 분열에선 식물세포랑 동물세포의 차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게 있잖아요. 대략 한 15분에 걸쳐서 설명한 내용, 이 부분이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혹시나 이 과정 이런 것들에서 특징들, 뭐 중기에 이렇게 나란하게 선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전기에 이제 핵막이 없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지면, 이해가 된다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고 잘 할 수 있어. 여기 이 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건 세포질 분열, 둘이 식물세포랑 동물세포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체세포 분열의 특징. 자,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라는 건 이제 생식세포 분열하고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1번. 한 개의 모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된다. 무슨 소리냐? 원래 한 개였는데 얘가 결국 쪼개지면은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식세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체세포에서는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모세포와 딸세포는, 그러니까 쪼개지기 전이랑 쪼개지고 나서의 그 세포들은 염색체의 수, 모양, 구성이 같다. 그 부분에 밑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모세포와 딸세포는 염색체의 수, 모양, 구성이 같다. 아까 나영? 사람의 염색체 수는 몇 개라고 했죠? 46. 그래요. 듣고는 있군요. 훌륭해요. 아니에요. 어? 중국 아니에요. 그럼 뭐 아니에요? 알겠어요. 46개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처음에 분열하기 전에도 염색체가 46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분열하고 나서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졌을 때도 걔네들도 염색체 각각 46개씩 들어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왜 46개씩 있느냐 하면, 아까 여기서 중기에 요 중간 부분에 46개가 나란히 서고, 그 다음에 그걸 반씩 잘라서 가져가서 46개 조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똑같아요. 왜? 원래 있었던 녀석들 그냥 잘라서 가져간 것 뿐이니까 모양도 같고, 그 다음에 구성도 같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체세포 분열은 어디다 써먹느냐? 생식하는 거 빼고는 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생장할 때도 쓰이고요, 재생하는 데도 쓰이고, 생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생식은 그거야, 무성생식. 무성생식인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생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람이나 뭐 일반적인 식물이나 이런 애들이 이 체세포 분열의 결과로 생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잘 읽어봐야 돼. 먼저 생장이라고 그러면, 생장은 우리가 등치 커지는 거, 등치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하는데, 세포 수가 증가해서 몸집이 커지는 거, 그게 이제 생장이고, 재생은 아까 얘기했던 뭐 입안에 뒤었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생에 해당하는 거죠. 상처가 아물거나 손상된 부위의 조직이 다시 생긴다. 그 다음에 생식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생식은 생식세포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맞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단세포 생물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냥 체세포 분열만 했는데도 개체가 이렇게 새로운 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생식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제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어느 정도로 자주 하느냐라는 게 다 다르거든. 다 달라. 다 다른데, 얘가 세포 분열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재생도 잘 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다치거나 했을 때 금방 낫는다라는 뜻이고, 재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다치면 다시는 그걸 못 쓰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번 다치면 다시는 재생이 되지 않는 세포 중에 대표적인 게 뇌, 그리고 신경들이야. 신경들. 우리 몸에 다리 이렇게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이런 것들 다 신경에 의해서 돼 있죠. 뉴런이라고 들어봤나요? 뉴런이 이제 신경세포의 단위였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 번 분열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렇게 한 번 분열해서 생기고 나면 죽을 때까지 다시 분열하지 않아요. 분열 절대 하지 않아. 그래서 뭐 교통사고 같은 걸 나서 이쪽 신경세포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신경세포가 재생이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좀 다쳤어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재생이 너무너무 활발한 애들도 있겠죠. 간이죠. 미안해요. 그만 했었구나. 쳇, 빨리 얘기하지. 자, 그래서 뭐가 제일 빨리 재생된다고요? 그거 말고 콩팥. 뭐 갑자기 콩팥은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 걔네들이 제일 빨라요. 자, 거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됐네요. 넘겨보면 62페이지가 나오는데 62페이지 내용은 61페이지랑 똑같아요. 제가 편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62페이지는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보죠. 다음 중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시오. 생물의 몸집이 클수록 몸을 이루는 세포의 크기도 크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세포의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은 거야. 세포의 수가 많아서. 왜 그러냐면 세포 크기가 커지면 아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죠?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너무 작아진다. 물질 교환하기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잖아. 그래서 등치가 큰 코끼리든 고래든 이런 애들도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이랑 뭐 별다를 바 없어. 별다를 바 없고 그냥 세포의 수가 엄청 많은 거죠. 대신에 그렇게 해서 덩치를 키웁니다. 다음에 2번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포막을 통한 외부의 물질 교환에 유리하긴 개뿔. 유리하지 않죠? 불리하죠? 불리하다니까 X. 다음에 3번 대부분의 세포는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로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를 늘린다. 맞습니다. 맞고 이게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 중간에 간기에서 이렇게 생장하는 과정을 짧게 가져가고 분열을 최대한 많이 해. 분열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얘는 죽지도 않아요. 암세포는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이 숙주가 아니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분열만 하는 거야. 계속 분열을 해가지고 덩치가 암 조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멀쩡하던 조직도 그 암 조직으로 이렇게 대체가 돼. 대체가 돼서 암덩어리 점점 커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 그거야. 이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방법인데 암이라는 것 자체가 걔네들은 분열을 멈추지 않게 되어 있는 녀석이 암인 거거든. 그래서 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외과적으로 잘라내거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암세포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이렇게 좀 퍼져나가. 주변 조직으로, 주변 장기로 이렇게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움직이는 거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붙어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거기서 키우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암이 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근데 희망이 보인대. 암 치료의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마치 암도 그냥 뭐 좀 심한 감기 뭐 이렇게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데 그거 내가 어렸을 때도 나왔던 얘기야. 나 어렸을 때도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암이 정복될 거다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는데 정복되기는커녕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걸로 이제 핵융합도 있었어. 나 어렸을 때도 핵융합 발전이 곧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바닷물에서 발전해서 에너지 걱정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핵융합은 연구 중으로 실용화가 어렵죠. 자, 2번에 다음은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세포와 외부 사이의 물질의 이동은 세포 표면의 세포막을 통해 일어난다.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는 정도에 비해서 무엇이 그만큼 커지지 않나요? 부피는 커지는데 표면적이 커지지가 않는 거야. 표면적이 그만큼 커지질 않아가지고 세포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면 둘로 나누어지는 땡땡땡땡을 한다. 세포 분열을 한다. 세포 분열을 하는 원인이에요 이게. 자, 적었으면 이제 3번. 다음 체세포 분열의 각 단계와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그랬는데 일단 기억 보기부터 보죠.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일렬로 배열된다. 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일렬로 배열된다. 그거는 무슨 기입니까? 네? 중기. 그렇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일렬로 배열된다라는 건 중기가 된다는 것이야. 중기. 요거는 꼭 기억해줘.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거 중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니은에 유전 물질의 양이 2배로 증가하고 세포가 자란다. 세포가 자라? 세포가 자라면 그거는 간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생장하는 기간이니까. 간기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와 방추사가 나타난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전기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전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핵막과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자, 핵막이 다시 나타난대.
다시 나타나고 염색체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말기가 되겠죠. 말기가 이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말기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방추사에 의해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한다. 자, 중간에 있다가 이제 끊어가지고 양쪽으로 가져가는 단계니까 그게 바로 후기로 이어주면 될 겁니다. 미음은 후기로 연결해 주세요. 자, 줄긋기가 다 됐으면 4번에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 과정을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그러면 그냥 이거 쓰라는 거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이렇게 4단계로 보통 구분을 해요. 전, 중, 후, 말. 이거 뭐 외우기 쉽지 뭐. 보통 이렇게 전편, 중편, 후편 이렇게 뭐 소설 같은 것도 나누잖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기니까 말기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5번에 다음 그림은 간기의 세포 또는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어느 시기의 세포를 나타낸 것인지 쓰시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를 봅시다. 보니까 염색체가 있어. 그럼 간기는 아니야. 염색체가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핵막을 보니까 왜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을까? 핵막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방추사가 이제 뻗어나오기 시작하네. 따라서 전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중간에 2번은 아직 염색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간기다. 분열하기 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3번에 염색체가 중간에 있는 걸 보고 중기라고 이렇게 질러주면 되겠어요. 6번 다음 그림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는 각각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중 어느 세포의 세포질 분열인가? 가는 식물, 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요? 세포 벽이 있어서 식물 세포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생식세포 분열을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수업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어, 얘들아.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비교까지 하고 좀 쉴게요. 생식세포 분열 바로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체세포 분열에 관한 얘기였어요. 체세포 분열에 관한 얘기였고 또 이제 생식세포 분열도 그만큼이나 중요하죠. 왜? 모든 생물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낳는 생식을 위해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지내죠. 그 생식과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차이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차이는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한 개가 두 개가 분열되면 끝이었잖아. 끝이었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이렇게 분열하고 나서 간기 없이 자라나는 시기 없이 바로 한 번 더 분열한다는 거야. 이어서 바로 잇따라서 한 번 더 분열한다. 그러면 한 개가 분열하면 두 개가 되는데 그러면 두 개가 된 상태에서 각각이 걔네들이 분열하게 되면 총 몇 개가 생기느냐? 4개가 생길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한 개의 세포가 있었는데 얘가 한 번 나눠지면 2개로 되고요. 근데 얘가 자라는 거 없이 바로 또 쪼개지면 조그만한 거 4개로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모세포가 1개였을 때 딸세포가 4개 나온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핵분열이 아까 체세포 분열이 있었던 것보다 좀 길지. 왜냐하면 이게 분열을 2번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똑같아요. 처음 시작에 분열 전에 간기에 있었던 건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똑같습니다. 유전 물질이 복제되고 세포가 생장하고 그게 이제 간기에 일어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열을 2번 한다 그래서 처음에 분열하는 걸 감수 1분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걸 감수 2분열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첫 번째 거 1분열, 두 번째 거 2분열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감수 1분열에다 별표 감수 2분열보다 1분열이 훨씬 중요해요. 꼭 1분열에다 별표를 해놓고 왜 거기다 별표를 해놨냐면 감수 2분열은 있잖아. 1분열 말고 2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 그냥 체세포 분열 하는 거랑 똑같고 2분열이 똑같고 1분열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2분열 쪽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1분열을 봅시다. 1분열 전기. 이제 아까 체세포 분열을 봤던 거랑 이제 비교해 가면서 보는 거야. 체세포 분열에서 전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핵막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나타나고 염색체가 뭐 나타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는 대뜸 이상한 그림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염색체가 분명히 우리 염색체 알기로는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었는데 거기 그림에 보면 조그맣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되게 모양이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냐면 이런 애들이 둘이 서로 이렇게
이만큼 붙어 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이가 염색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가 염색체든 이가 염색체든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약간 써서 이가 염색체라고 발음하긴 해요. 자, 이가 염색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염색체 하나인데 얘네 둘이 서로 붙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이가 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제일 큰 차이는 전기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염색체 둘이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핵막이 사라지는 건 똑같고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왜 이걸 이렇게 붙여버리느냐? 아까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쪼로록 나열해가지고 반씩 이렇게 나눠 가져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일단 두 개를 붙여. 두 개를 붙이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중기에 이제 그 세포 중간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될 텐데 그 나열될 때 몇 개의 뭉치로 나열이 될까? 사람 같은 경우에 체세포 분열에서는 여기 중기에 생기는 게 지금 그림은 4개 그려놨지만 46개가 이렇게 쭉 나열된다 그랬어. 그런데 이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개씩 붙는단 말이야. 2개씩 붙으면 중기에 중간에 이렇게 나열되는 염색체의 쌍 수도 46개가 아니라 23쌍이 중간에 배열하게 된다는 거죠. 왜? 2개씩 붙었으니까. 2개씩 붙은 거. 요걸 하나로 봤을 때 요런 게 23개가 쭉 중간에 나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냐?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지. 왜? 여기다가 또 이제 방추사 딱 붙어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가져갈 거거든. 가져가면 요게 무더기가 2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쪽 핵으로 가져가는 염색체는 23개씩만 가져가게 되는 거야. 양쪽으로. 분명히 어미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딸은 23개씩만 염색체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게 이가 염색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큰 차이가 이가 염색체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감수 1분열은 자, 중기, 후기, 말기는 거의 비슷해.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고 후기에는 붙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떼서 가져가야겠죠. 양쪽으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방추사에 각각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하고 말기에는 역시나 핵막 생기고 그다음에 염색체 없어지고가 아니지. 바로 이어서니까 일단 핵막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이제 1분열의 끝입니다. 감수 1분열. 그러니까 얘랑 차이는 이가 염색체가 생긴다는 거. 전기에 이가 염색체 생긴다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감수 1분열이 이제 끝났으면 요 핵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 있는 거니? 각각 염색체에는 사람 기준으로 23개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감수 1분열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염색체 수 반감이라고 써 있어. 위쪽에 보면. 그쵸?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원래 46개인데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염색체가 23개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2분열은 염색체 수 변화 없음 해가지고 체세포 분열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핵막이 사라지고요. 방추사 나타나고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요. 방추사가 염색체에 붙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체세포 분열이랑 완전 똑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장담하건대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거랑 아마 똑같은 내용이 써 있을 거야. 아니네. 좀 더 간단하게 써놨네. 길게 쓰기 싫었나 봐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감수 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생식세포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성되는 이 딸세포의 개수 그리고 생성되는 딸세포에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 요게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체세포 분열은 엄마하고 똑같이 46개씩 염색체를 가져가고 생식세포 분열에선 한꺼번에 4개가 나오는 대신에 염색체 수가 절반인 23개만 갖게 된다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돼요. 왜 그러냐? 중간에 이가 염색체가 나와서. 이게 키워드죠. 이가 염색체가 나와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가끔 그런 것도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분열 과정을 쫙 그려놓고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막 쫙 나열해놓고 어디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어느 타이밍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가 염색체가 붙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중기에서 양쪽으로 끌어갈 때, 즉 감수 1분열의 후기에서 바로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건 뭐 문제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그 문제까지는 중학교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고등학교 생명과학에 가면 그런 것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을 보죠. 연속 2회 분열한 결과 한 개의 모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생성된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다.
2n이 n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개수로 사람으로 따지면 46개였는데 23개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은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대들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걔네들이 두 개의 세포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이 46개씩 갖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합쳐지면서 걔네들이 서로 있던 거를 포기할 리가 없잖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92개, 92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처음에는 뭐 92개 정도면 그렇다 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애들 92개짜리랑 또 만나면 자꾸자꾸 염색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단 말이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염색체 수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죠. 왜? 생식세포 분열로 반반씩 잘라서 23개씩 만나서 합쳐지면 46개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염색체 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염색체 수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만약에 뭐 46개랑 46개 합쳐서 92개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 대가 위라서 46개인 사람이 있고, 그랬으면 얘네 둘이는 결혼을 할 수도 없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지. 왜? 염색체 수가 안 맞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을 한다.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자른다. 두 개 합쳐서 하나 만들라고. 그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입니다. 세대를 거듭해도 생물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 염색체 수가 반감된 생식세포가 형성되므로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자손은 부모하고 똑같이 46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네, 신기하지 않군요. 자, 그럼 밑에 있는 표 보면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거기 뭐 무슨 지렁이 기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지만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뭐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분열 장소 동물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 딱 한 군데만 빼고, 어디? 정소 또는 난소, 거기에서 생식세포 만들 때만 빼고 다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장점은 어디 있죠?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 이런 것도 뿌리 뻗어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잖아. 거기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열 횟수는 한 번, 이가 염색체는 형성되지 않고 염색체 수 변화 없고 딸세포 수 2개고 분열 결과는 생장, 재생, 단세포 생물의 생식,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표 내용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해해두고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는 한번 또 외워야 되겠죠. 그죠? 생식세포 분열은 동물 같은 경우 정소랑 난소, 정자, 난자 만들 때 생기고, 식물은 꽃밥, 미씨. 마찬가지로 식물도 이게 생식세포야. 생식세포 만드는 곳이야. 거기서. 그 다음에 분열 횟수는 중간에 간기 없이 연속으로 2번 분열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생성되는 시기라고 하는 건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염색체 2개가 딱 달라붙는다. 얘네들이 아무 염색체나 달라붙는 건 아니고 상동 염색체끼리 달라붙게 돼요. 상동 염색체끼리 달라붙게 되고, 갑자기 또 상동 염색체는 뭔가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서로 모양이나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딸세포 수는 4개, 분열 결과는 생식세포 형성.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이제 보죠. 65페이지. 힘들지 얘들아? 여기까지 못 쉰다고? 65페이지까지만 하고 쉴게요. 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생식기관의 구조 뭐 이런 걸 좀 보도록 하죠. 자, 7번. 다음 중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생식세포 분열 결과 한 개의 모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지윤 맞나요? 맞죠. 생식세포는 한 개에서 4개가 돼요. 생식세포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다? 같니? 어때? 어떻게 돼? 어떻게 변하죠?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치? 2배 줄어들어요. 그래. 어쨌든 절반으로 줄어든다. 3번에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 생물이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죠? 그렇죠. 23개 줄여서 합치니까 다시 4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라고 해서 감수 분열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감수, 감자가 줄어들 감자잖아. 감소할 때 그 감자지. 그 다음에 수가 염색체의 숫자라는 그런 의미로 수를 쓴 거예요. 감수 분열이 염색체 숫자 줄어드는 분열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8번에 가에서 염색체가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것은 간기 때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쓰시오 라고 그랬는데,
감기 때 일어나는 일은 뭐죠? 세포가 자라고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 세포가 자라는 거 말고 유전 물질이 복제돼서 염색체가 그렇게 X자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쓸 말은 유전 물질이 복제되어 유전 물질의 복제까지만 쓰면 되겠네요. 또 유전 물질이라고 한글로 쓰기 싫으면 DNA라고 써도 돼요. DNA 복제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음에 2번에 기역과 니은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기역은 뭔가요? 오, 훌륭해요. 이 친구 그냥 염색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군요. 상동 염색체예요. 기역이. 그렇게 염색체 두 개 모양 크기 비슷한 걸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니은은 붙은 거야. 붙은 거니까 이가 염색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학교에서 선생님 뭐라고 부르시는지 나중에 한번 꼭 들어봐요.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가 대구분이셔가지고 경상도 사투리 쓰셨단 말이야. 물론 얘 막 아주 심하게 쓰시는 건 아니었는데 억양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경상도 사람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가 염색체라고 읽어. 절대로 이가 염색체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 그래서 그게 익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이가 염색체 이럴 수도 있어. 마음대로 읽으세요. 쓸 때만 잘 쓰면 되겠지. 이가 이렇게 쓰면 돼. 이가 염색체 이렇게. 자, 니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9번에 생시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 생시세포 분열 과정 중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감수 1분열인가요? 2분열인가요? 1분열. 1분열이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시기고요. 2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랑 완전 똑같아. 생시세포 분열 과정 중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감수 2분열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왜냐면 감수 1분열에서 그럼 염색 분체 분리되는 거 아니면 뭐가 분리되는데요? 염색체 자체가 분리돼야 되는 거야. 염색체가 두 개가 붙었다가 염색체 하나씩 가져가는 게 1분열이고 2분열은 가져간 것들이 여전히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잖아. 얘네들을 떼서 각각 나눠 가져가는 게 2분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건 2분열,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1분열 그렇게 됩니다. 10번에 체세포 분열과 생시세포 분열을 비교한 거래요. 기억에 보니까 분열 횟수가 체세포 분열은 한 번인데 생시세포 분열은 몇 번 일어나는 거죠? 연속으로 두 번 일어나는 거고요. 딸세포 수가 따라서 체세포 분열은 두 개가 되는데 생시세포 분열은 두 번 분열하기 때문에 네 개가 된다. 2에 제곱해가지고 네 개가 되겠죠. 염색체 수 변화는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그대로 2n이 되는데 생시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2n에서 n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2로 나눠서. 11번에 다음 그림의 염색체 수가 2n은 2인 생물의 체세포 분열 또는 생시세포 분열 과정 중 특정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세포 분열 과정 중 어느 시기의 모습인지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가를 봅시다. 가를 보면 양쪽 끝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후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후기에 이제 중기에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다가 각각 가져가는 게 이제 후기였잖아. 그래서 무엇이든 일단 후기를 골라야 되고 그 중에서 체세포 분열 후기인지 감수 2분열 후기인지 이거는 어떻게 알면 되느냐면 염색체 개수 가지고 양쪽으로 끌고 가는 게 몇 개를 가져가니? 4개가 아니라 2개씩 가져가죠. 2개씩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 얘가 위에 2에는 2라 그러면 위에 이렇게 써 있잖아. 2에는 2라는 건 염색체 수가 총 개수가 2개라는 얘기야.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2에는 46이라고 써. 사람 46개잖아. 그렇듯이 이 생물인 경우에는 그냥 총 염색체 수가 2개인 거야. 체세포들이 전부 염색체 2개씩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2개 가져가면 이거는 바로 무슨 분열의 후기? 체세포 분열의 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체세포 분열의 후기, 니은을 골라줘야 됩니다. 이 친구 리을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써놨죠. 감수 2분열 때는 리을 같은 게 감수 2분열 후기라고 돼 있는데 감수 2분열 후기에는 뭐가 다르냐면 염색체가 양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2개가 아니라 1개씩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그림이 있어. 다 해보니까 그렇지. 다 해보니까 이게 바로 다가 리을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딱 펴져 있네. 중간에 펴져 있는데 나란히 돼 있는 게 몇 쌍이 더 있어? 2쌍이 중간에 놓여 있죠. 따라서 얘는 체세포 분열의 중기다라고 해줘야 될 것이야. 2개니까. 그 다음에 라를 보니까 라만 남았죠? 라는 이거 이가 염색체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이가 염색체가 있으니까 감수 1분열의 중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가염색제.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생식기관을 좀 보도록 하죠. 야, 근데 생식기관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았니? 초등학교 때? 야,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배웠을래나? 배웠을걸요? 뭐 성교육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 배웠어요. 기가 시간에. 아, 그래, 기가. 맞아, 기가에도 배우지. 기가에도 나오지. 키가 더 줄이면 줄이고.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보면 정소라는 게 있는데 정소가 바로 거기 보니까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실제로 여기서 정자를 만들어내죠. 정자를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 그렇지? 하루에도 거의 뭐 몇천만 마리씩 만들죠. 몇천만 마리씩 만들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내시들 있잖아. 그 내시를 많이 썼죠. 궁궐에서 왕의 여인들을 관리하려면 이제 내시를 이제 썼으니까 내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소를 제거한 거야. 정소를 제거하면 내시가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요상한 그런 요상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잘라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집안에서 얘 키우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너 어렸을 때부터 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잘라가지고 궁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내시로 키워지는 거지. 자, 그다음에 그 정소랑 연결되는 부분에 부정소라는 게 있대요. 부정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자가 생성된 정자가 잠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며칠 지나면서 얘가 좀 성숙해서 운동 능력이라는 게 그거야. 꼬리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죠. 얘는 올챙이 같이 대가리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가지고 요걸 보고 편모라 그래. 편모 한 가닥이 있다 그래서 편모라고 이렇게 불러서 얘가 이렇게 진짜로 꼬리 치듯이 움직이는 그런 식이 되죠. 그 다음에 수정관이라고 하는 건 요게 바로 흔히 말하는 정관이야. 정관 수정관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웬만큼 낳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영구 피임 방법으로 정관 수술이라는 걸 하게 돼요. 정관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수정관을 잘라서 양쪽으로 꼬매요. 양쪽으로 지져서 꼬매면 더 이상 정자가 이동을 못하니까 수정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영구적인 피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낭 그리고 전립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위쪽에 커다란 게 방광이고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방광이고 그 밑에 방광에 거의 이어서 전립샘 그리고 정낭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정낭은 정자가 그 보관되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정액과 함께 섞이는 그런 부분이 정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립샘 같은 경우에 역시나 정액의 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수정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와서 전립샘 옆에 있는 그 요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생식기관을 보니까 난소부터 보면 난소는 정소랑 마찬가지로 생시세포인 난자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래서 가끔 뭐 이제 난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난소에 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난소에 암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난소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돼. 그래야지 마치 뭐 당연히 남자한테 정소가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란관이라고 해서 요거 난소하고 자궁을 연결하는 그 관이야. 그래서 난자가 이 수란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란관의 초입, 난소에서 바로 앞에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정자랑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자는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난소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와. 동그란 데서 톡 튀어나오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난자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자가 알아서 열심히 움직여서 와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자가 엄청 많이 이동을 하는 거지. 자기 몸 크기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궁은 수정란이 착상해서 태아로 자라는 곳이고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얘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 태아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엄청나게 커지잖아. 이따만해지죠. 이따만해지는데 그게 이게 두꺼운 근육이 아니었으면 얘가 이렇게 자꾸 커지다 보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미리 두꺼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임신을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질은 정자가 들어오고 출산 시 태아가 나가는 통로이다 라고 해서 난자의 이동 경로는 난소, 수란관, 자궁, 질, 몸박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군요. 우리 몸에서 아까 이제 제일 작은 구성 요소가 세포라 그랬는데 세포 중에 유일하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가 있어. 그게 바로 난자야. 난자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서 제일 큽니다. 뭐 그래봐야 이따만한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니고 뭐 한 1mm? 1mm 조금 덜 된다 그래. 1mm 조금 덜 되는 정도 사이즈. 그래도 눈으로는 볼 수 있어.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 제일 큰 세포, 그게 바로 난자입니다. 왜 난자가 클까? 난자가 커야 되는 이유. 처음에 정자가 와서 수정이 되고 나서 착상이 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려. 며칠 걸리거든. 그 상황에서 계속 이 수정란이 막 쪼개진단 말이지.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쫙쫙쫙 쪼개져. 쪼개질 때 뭔가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외부에서 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 에너지를 미리 갖고 있기 위해서 세포가 크기가 엄청 커진 거야. 에너지원을 갖기 위해서. 영양분을 잔뜩 갖고 있는 거죠, 난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식 주기, 배란과 월경. 배란은 약 28일을 주기로 난소에 성숙한 난자가 배출되는 현상. 이거 난소에 있는 난자는 사실 태어날 때 이미 난자 생식세포 분열은 다 끝나 있어.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난소에 저장된 상태로 나이를 먹고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한 달에 한 개씩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개씩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그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한꺼번에 2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건너뛴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죠. 자, 다음 월경 시작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14일 후에 월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1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만약에 수정이 됐다. 수정이 됐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 요쯤에서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쭉 이동을 해서 자궁까지 오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걸려서 착상까지, 그러니까 수정에서부터 착상까지 한 7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자궁은 기다려 보는 거야. 혹시 얘가 수정돼서 올려나 하면서 이렇게 자궁이 아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 상태로,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조금 더 기다려봐도 수정란이 올 기미가 없다, 착상이 없다. 그러면 이번 달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패스를 하면서, 그게 이제 요 충혈돼 있던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현상이 바로 이 월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란 후 14일 후에 월경이 시작이 됩니다. 월경은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수정이 되면 월경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월경이라는 게 자궁 내막이 바깥으로 탈락하는 건데 이미 수정돼가지고 착상까지 했는데 탈락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정이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월경이고요. 두꺼워졌던 자궁 내막이 파열되어 혈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월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 주기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그래프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제일 밑에 숫자가 써 있어. 0, 2, 4, 6, 8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28까지 가고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되네요. 이 28이라는 걸로 봐서 이게 바로 한 달, 한 번의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쪽으로 Y축에 있는 녀석이 뭐냐면 자궁 내막의 두께 변화라고 이렇게 써 있어. 자궁 내막의 두께 변화가 0일 때 좀 두꺼웠다가 6일 정도일 때 제일 낮았다가, 그 다음에 제일 두꺼워지는 건 언제니? 제일 두꺼워진 건 육안상으로 보기에 한 21일 정도 되면 제일 두꺼워진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해. 유지를 하면서 이때가 뭐냐면 수정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시기인 거야.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상태로 그렇게 가다가 한 28일 정도 돼도 기미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월경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자궁 내막이 점점 얇아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배란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야? 배란은 그 중에서 14일경.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배란이 일어났을 때 자궁 내막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게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해. 왜? 아니, 배란이 됐어도 어차피 얘가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후에나 자궁에 도착하기 때문에 자궁 입장에서는 미리 일주일 먼저 이렇게 두껍게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배란되고 나서 일주일 정도 후에 자궁 내막의 두께가 가장 두꺼워진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문제 주로 나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헷갈리거든. 배란 때 자궁 내막이 제일 두껍다 그러면 또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가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설명들, 뭐 월경 보면 난자의 성숙, 배란, 월경, 좋아요. 이 정도야 뭐 기가 시간에 다 배웠을 테니까 그 정도로 하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67페이지. 다음 그림은 사람의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F의 이름을 쓰시오. A는 뭡니까? A는 정소가 되겠죠. 정소고요. B는 방광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고 조금 큰 걸로 봐서 이거는 전립샘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전립샘. 또 전립샘 그러면 또 이렇게 쓰죠. 전립샘. 이거 아니고 리을 받침 아니고 니은 받침이에요. 전립샘. 미안해요. 소리 나는 대로 쓸까봐 걱정했죠. 너 그랬구나. 자, C에 보면 정소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게 바로 부정소가 되는 거죠. 부정소의 하는 역할이 뭐죠? 정자가 잠시 머무르면서 성숙하는 곳, 익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이제 여자 쪽으로 넘어와서
난소하고 자궁을 연결하는 통로네요. 그거 뭐라 그랬죠? 수란관. 수란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숫자가 받을 숫자에다가 란이 난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난자를 받는 관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다음에 E는 자궁이 되겠고요. F는 난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F는 난소. 너 소라고. 썰렁하죠? 자, 2번에 다음은 사람의 생식기관. 1번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정소이고, 그 다음에 생성된 정자는 일시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죠? 부정소에 저장된 후 수정관을 따라서 이동한다. 정소.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이 부정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난소이고, 생성된 난자는 어디에서 정자와 만나 수정되나요? 이라 그러면 틀린 거야. 이거 아니야. 난자는 이동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난소 바로 앞에 있는 수란관에서 수정이 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난자는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어. 아까 정자는 이렇게 꼬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난자는 없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오면, 난소에서 튀어나올 때 이제 난포라고 그러는 게 터지면서 이제 튀어나오거든. 튀어나오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고 수란관이 움직여줘. 난자든 수정란이든 이 수란관이 움직여주는 거지, 난자가 스스로 움직여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 되게 많이 나와. 난자는 뭐 스스로 운동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음은 여자의 생식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여자의 몸에서 생식을 위해 일어나는 주기적인 변화를 생식 주기라고 한다. 근데 생식 주기 말고 일상생활에서 생리 주기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근데 교과 과정에서 생식 주기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이 중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 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며 두꺼워졌던 자궁 내막이 파열돼서 혈액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월경이라 한다. 4번에 배란은 다음 월경 시작일로부터 약 14일 전에 일어난다. 뭐 말이 좀 복잡한데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14일 후에 월경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거꾸로 써놓은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 되고요. 성숙한 난자의 배출은 보통 좌우 난소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X. 3번에 월경이 시작되면 난소에서는 새로운 난자가 성숙되기 시작한다. 맞아. 왜 그러냐면 지금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14일 후에 월경이 시작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을 사이클로 봤을 때 이 배란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 배란이 일어나려면 하루 만에 준비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 14일 동안에 성숙이 일어나. 하나 선택 딱 받는 거지. 이렇게 후보들이 쫙 다 있어. 난소에는 이미 평생 사용할 난자들을 다 갖고 태어나거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 갖고 태어난 상황에서 걔네들이 아직 성숙이 안 된 상태일 뿐이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선택을 받는 거지. 나요 라고 하면은 걔가 이제 쫙 성숙이 되면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성숙이 되면서 크기도 좀 커지고, 그다음에 걔가 생식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녀석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배란이 되는 거고. 미성숙된 상태로 많이 있어요. 평생 쓸 거. 그래서 한쪽에 한 300개씩 보통 갖는다 그래요. 일반적인 여자들이. 평생 동안 300개 정도씩, 양쪽에서 300개씩 이렇게 배출을 한다 그러죠. 배출이 아니지. 그 정도의 후보가 있고 배출되는 건 그보다 실제로는 더 작아. 자, 그래서 5가 됩니다. 5가 되고요. 4번에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어 임신이 되면 새로운 생식주기가 시작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생식주기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월경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아까 수정이 되면은 월경이 일어난다 그랬어? 안 일어난다 그랬어? 아니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서 이거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 스스로 느낄 때가 언제가 제일 먼저 느끼냐면, 물론 나는 못 느껴봤지만 와이프의 말에 의하면 여자들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는 월경 주기에 좀 생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착상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러면 호르몬 자체가 훅 변해서 임신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 수치들이 쫙쫙 올라가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월경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월경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임신 기간 내내 월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 태어나고 나서도 보통 이제 그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은 이 생리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은 보통 월경을 안 해요. 월경 안 하는데 뭐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오른쪽 그림은 여자의 생식 주기에 따른 난소와 자궁 내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현상. 자, 가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 생식주기 0일부터 6일까지 급격하게 자궁 내막이 얇아지는 단계야. 얇아진다는 얘기가 얘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몸 밖으로 나가는 거지. 즉 월경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가. 자궁 내막이 얇아지는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난소 내의 변화인데 거기에 그림을 보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렇지. 난소 안에 난포가 있다가 그게 톡 터지면서 이제 난자가 튀어나가는 거니까 나가 바로 배란이 되는 겁니다. 배란이 되고요. A에서 C 시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A보다 이제 기억 보기부터 보죠. 난자의 성숙과 함께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 라는 부분은 A, B, C 중에 어느 걸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B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배란을 준비하는 게 배란이 며칠인데 14일쯤 위에 배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이 파열되어 혈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건 A, 임신에 대비하여 자궁 내막이 두꺼운 상태를 유지하는 건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생식세포와 수정 부분을 보도록 하죠. 생식세포 사람은 두 가지예요. 정자, 난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이제 그걸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남자의 생식세포는 정자, 여자의 생식세포는 난자이다. 정자 먼저 보면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 그리고 꼬리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 머리, 꼬리, 끝. 뭐 사실 여기 중간에 뭐 있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써 있잖아. 근데 미토콘드리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이거 어디 있었죠? 모든 세포에 다 있어. 모든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는데 걔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세포 내 호흡. 그래서 영양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머리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냐? 머리에는 요게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제대로 생겨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보면 남자는 그 여자는 난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정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가끔씩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정자 검사를 하게 되면 현미경으로 보면 요 모양이 보이거든.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보통 이 정자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마치 이렇게 현미경 화면을 보면 물 끓는 듯이 막 이렇게 막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모양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긴 녀석은 정상 정자인데 찌그러지거나 반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 정상적인 남자들도 꽤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해요. 그런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임신이 잘 안 돼. 뭐 당연한 얘기겠지. 건강한 정자가 많을수록 임신이 잘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운동하느냐 그런 것들도 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난자를 보죠. 난자를 보면 이제 구성이 중간에 딱 동그랗게 되어 있는 녀석이 핵. 요게 역시나 DNA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은 많은 양분이 저장돼 있다. 왜 양분이 저장이 되어 있느냐? 착상될 때까지는 외부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7일 동안 버틸 만큼 먹을 만큼 이미 갖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은 투명대라 그래서 난자를 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면 이 정자가 와서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겠죠. 난자가 뚫고 들어가서 이 정자의 핵이랑 난자의 핵이 만나게 되면 투명대가 성질이 바뀌어서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투명대가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나중에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정자의 생성기관은 정소, 크기는 작다. 이거 작다는 건 난자에 비해서 작다는 얘기야. 난자에 비해서 작다는 거고 운동성은 정자가 있고 양분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양분이 있는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양분이 조금은 있죠.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23개. 보통 사람 세포는 46개인데 정자는 23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잘 기억을 해줘야겠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운동성이 없어요. 그리고 양분은 매우 많아요. 매우 많고 염색체 수는 여전히 23개가 됩니다. 자, 수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정자들이 가까이 왔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난자의 표면에 도달하면 정자의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면 이제 난자의 투명대가 변해서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이게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을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뭐 인공수정도 많이 시켜보고 했는데 얘가 엄밀하게 따지면 첫 번째로 도착한 정자가 아니고 첫 번째로 도착한 정자는
투명대를 통과하다가 죽어. 죽고 두 번째로 통과한 녀석이 사실은 실제로 그 수정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써놨지 뭐. 간단하게. 자, 정자의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면 난자의 투명대가 변해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난자 속으로 들어간 정자의 핵이 난자의 핵에 접근해서 만나면 그걸 보고 수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핵 2n 염색 치수가 더블이 되는 거야. 46개가 되면 이 난자는 수정란으로 된다. 수정란으로 그때부터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정란이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 나 아직 세포 하나야. 인데 지금 아기가 태어나려면 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포 분열이 쫙쫙쫙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수정란 상태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상태잖아,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거 자체가 크기가 커지진 않아. 그러니까 요거 원래 있었던 크기는 그대로인데 안쪽에 세포 개수만 자꾸 늘어나는 거야. 쪼개지기만 한다는 거지. 쪼개지기만 하는. 그게 착상될 때까지 계속 쪼개지기만 하고 얘 자체가 커지지 않아. 외부에서 물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커지겠어. 그래서 커지지 않고 쪼개지기만 하는 단계를 난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할. 난이란 거 수정란을 의미하죠. 수정란이 나누어진다. 나눌 할자 써가지고 수정란이 쪼개지는 거. 그거를 난할이라고 얘기해. 난할이 일반적인 세포 분열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중간에 생장하는 과정이 없다. 중간에 세포가 커지는 과정이 없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수정란은 엄마랑 완전 전혀 다른 개체야. 전혀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뭐 착상이 되기 전까지, 착상이 되고 나서도 물질 교환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고. 자, 지금 발생과 착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발생이라는 용어는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즉 수정란이 아기로 태어날 때까지, 그때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아기들도 있을 건 다 있어, 그치? 뭐 눈, 코, 입부터 시작해서 뇌도 있고 손발도 다 있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개체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전체를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초기에 착상되기 전까지, 자궁 내막에 착상되기 전까지를 난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발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발생이 수정되고 나서부터 쭉 길게 이만큼을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정되고 나서 앞에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게 난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착상 전까지만 난할이고 그거 난할 과정을 포함해서 그때 그 수정될 때부터 개체로 완전히 다 성장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 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생이. 난할을 보면 수정란에서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로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거의 없이 세포 분열이 매우 빠르게 반복된다. 난할을 거듭할수록 세포수는 증가하지만 각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왜? 총 크기가 일정하니까 세포수가 늘어나면 하나하나 크기는 작아지겠죠. 배란에서 착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기 보면 배란이 돼서 1번 그 왼쪽 아래 배란부터 보면 배란이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배출돼서 수란관으로 들어가는 걸 배란이고 수란관 바로 앞 그 난소 바로 앞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쭉쭉쭉 난할을 하면서 자궁까지 오는 거야. 난할을 해서 쭉쭉쭉쭉 뭐 그 2세포배, 4세포배 이거는 세포가 2개, 세포가 4개, 세포가 8개라는 의미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상실배쯤 되면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정도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착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정 후 약 5에서 7일쯤 지나면 수정란이 포배가 돼서 자궁 내막에 파묻힌다. 이러한 현상을 착상이라고 하며 착상된 때부터 임신이 되었다고 본다. 착상이 되어야 그때부터 여성의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얘가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여자 몸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 난자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전까지 모르다가 착상이 일어나야 임신했군 하면서 몸에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문제를 보죠. 뭔가 내용이 아주 술술술술 넘어가는데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런가? 알고 있죠? 여기 하는 것들. 그래. 자, 6번. 정자는 꼬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일 수 있고요. 정자의 머리 부분엔 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머리 부분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자는 난소에서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 생성되며 운동성이 없다. 맞네요. 운동성 없고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죠? 난자가 정자에 비해 큰 이유는 더 많은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영양분이 많아서 큰 것뿐입니다. 핵 자체의 크기는
비슷하겠지. 비슷하고 다를 이유가 없어요. 다음에 7번에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 결합하는데 이를 땡땡이라고 한다. 뭐라고 하죠?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것.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은 정자가 난자를 향해 헤엄쳐가면서 시작된다. 난자의 표면에 도착한 정자의 머리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면 난자의 어디에 변화가 생겨서 다른 정자를 못 들어오게 막나요? 아까 투명대라 그랬죠. 투명대. 투명한 막 같은 게 있어. 투명한 막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져서 더 이상은 정자가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태어나는 거 있잖아. 그 뭐 자연 상태에서 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죠. 그 보면 쌍둥이라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랑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 일란성 쌍둥이는 말 그대로 난자가 하나인데 일란이라는 게 난자가 하나라는 뜻이지. 난자가 하나인데 거기에 정자가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개가 들어갔는데 그게 처음에 한번 딱 나눠줄 때 2세포기가 돼야 되는데 2세포기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거야. 거기서부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좀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많은 집안이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면 새끼가 아니라 자손을 낳았을 때 일란성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전이야. 일란성 쌍둥이를 낳는 것도.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으면 됐고. 자,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 자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난자 두 개에 각각 서로 다른 정자들이 들어가서 각각이 따로따로 이렇게 난화를 해서 두 개가 딱 착상이 되는 거지. 두 개가 착상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어요. 아, 그렇지. 일란성 쌍둥이도 두 개로 나눠지긴 나눠지지. 다만 이게 하나의 수정란에서 첫 번째 분열에서 나눠진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계속하여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점차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발생인가요? 나날인가요? 발생. 조직과 기관에서 개체까지 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나타낸 것이다. 수정란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이와 같은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난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생식세포 분열의 일종이다. 아니죠. 생식세포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지. 얘는 이제 아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열하는 거예요. 핵은 분열하지만 세포질은 분열하지 않는다.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니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포가 하나인데 그 안에 핵이 이게 다 핵이 된다는 얘기야. 세포질 분열이 안 일어난다며. 핵 분열만 일어난다며. 그러면 핵만 세포 하나에 핵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는 얘긴데 그럴 리가 없죠.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징그럽군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세포 분열이 계속될수록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건 맞죠. 왜? 전체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포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하나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디귿은 맞고요. 리을에 세포 분열이 계속될수록 하나의 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는 줄어든다. 야, 그러다가 세포 염색체 수 하나도 없어지겠다. 그럴 리가 없죠. 염색체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디귿밖에 맞는 게 없네요. 디귿만 맞아요. 10번에 다음 그림 여자의 몸에서 임신이 되기까지 과정 중 세 가지. 자, 가는 뭡니까?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된다. 배란이 되겠고, 나는 수정란이 포배가 되어 자궁 내막에 파묻힌다. 이게 바로 착상이 되겠죠. 착상. 그 다음에 다는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한다. 이게 바로 수정이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배란, 수정, 착상이니까 가다나 순으로 되겠네요. 야,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겠는데? 한 페이지만 더 하죠.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첫 단원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천천히 시끄러워요. 자, 왜 재밌는 얘기하고 있잖아. 임신과 출산 관심 없나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자, 다음 시간에 캔커피를 먹고 싶으면 그냥 들어요. 알겠죠? 자, 캔커피 좋아하니? 안 좋아하는군요. 안 좋아하는데 너 혼자 좋아하나 보다. 야. 또 갈색이야. 자, 사람의 임신과 출산.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그대 혈액형이 뭔가요? O형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O형이겠네. 자, 패스. 지우 혈액형이 뭔가요? A형이요. 어머니 혈액형 무엇인가요? 아이씨. 자, 지훈이 혈액형이 뭔가요? O형 패스. O형이면 어머니가 당연히 O형이잖아. 아니라고? A예요.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지훈이가 O형인데 어머니가 A형이잖아.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혈액형이 서로 다른데 피가 섞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굳어버린단 말이야 피가. 그렇다면 지윤이 어머니는 A형인데 어떻게 O형인 지윤이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이나 키울 수가 있었을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아빠가 B형이라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 A형이랑 B형이랑 만나면 O형 태어날 수 있지. 내가 잠깐 착각했어. 미안해. 어머니 O형 아니시냐? 미안해. 예. 아니라 그러지. 자,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O형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O형이거든. 그래서 O형은 O형밖에 못 낳는다고 생각했어 순간.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엄밀하게 따져서 엄마 몸하고 아기 몸은 하나도 연결된 게 없어. 직접 연결된 게 없다는 얘기야. 직접 연결된 게 없고 대신에 몸속에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있지.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두 개가 분리는 되어 있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야.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분리된 거 막 사이로 필요한 것들,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이랑 노폐물 교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완전히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뭐 성별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그래도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분리가 되어 있대 실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여기 나오는 태반이 되는 것이야. 태반. 자, 거의 태반을 통한 물질 교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태반 형성이라고 해서 착상이 되고 나서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막 열심히 하겠죠. 영양분도 받아가면서 세포 분열을 막 열심히 하게 되는데 착상 이후에 배아 조직 일부와 모체의 자궁 내막 일부가 합쳐져서 태반이 만들어진다. 그래. 자, 그리고 태반을 통한 물질 교환은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모체로부터 공급받고 필요한 것만 받는 거야. 필요한 것만 받고 그다음에 자기 태아들도 그 안에서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노폐물이 생겨나거든. 뱃속에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태반을 통해서 모체 쪽으로 빼내주는 거야. 빼내주면 모체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폐라든지 아니면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빼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아에서 모체로 가는 것과 모체에서 태아로 가는 것 어떤 것들이 가는지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꼭 외울 필요도 없어. 이 표에 있는 거 화살표 가는 거 태아는 필요한 게 산소랑 영양소겠지. 태아한테 필요 없는 건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이겠지. 원래 자식 키워보면 아는데 자식이 정말 필요한 것만 쏙쏙 가져가고 엄마는 맨날 주기만 하고 그렇지 않니? 아닌가요? 뭐 여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그 태반을 좀 확대해 놓은 그림이 있어. 오른쪽에 보면은 자 거기 이제 애기 있는 그림 말고 이제 화살표 땡겨가지고 나가 있는 그림을 보면 제일 위쪽에 모체 동맥이랑 모체 정맥 보이니? 그 모체가 엄마라는 의미야. 엄마의 동맥, 엄마의 정맥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태아의 모세혈관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 모체의 혈액이랑 그 다음에 태아의 혈액이 섞이는 일은 없어. 섞이면 안 돼. 섞이면 혈액형이 다를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액이 직접 섞이는 건 아니고 혈관이 굉장히 가까이에 분포를 한다. 각자 엄마의 혈관과 그 태아의 혈관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혈관 벽을 통해서 물질을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태반에는 모체의 혈액이 가득 차 있으며 이곳에 태아의 혈관이 퍼져 있어서 태아의 혈액과 모체 혈액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태아의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표에 이걸 표를 보고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설마 3주부터 20에서 36주까지 중추신경계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문제에 나오면 반드시 이 표를 주게 마련이니까 절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지. 자, 그래서 보면 태어나서란다. 수정되고 나서 대충 언제적까지가 많이 뭐가 나오니? 보면 한 9주 정도까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형성이 돼요. 심장, 팔, 눈, 다리, 이, 뭐 입천장, 외부 생식기, 귀 전부 다 대충 한 9주, 8주 정도, 8주 좀 넘을 때까지 그 정도까지의 웬만한 것들은 다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중추신경계 즉 뇌하고 척수는 여러 신체 기관 중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심장.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서 약 한 10주 되기 전에 한 9주, 8주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면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다고. 팔딱팔딱팔딱팔딱.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 왜냐면 그대들 보통 1분에 심장이 몇 번 정도 뛴다고 알고 있나요? 몇 번 정도 뛴다고 알고 있니? 노 아이디어. 대략 한 일반적으로 한 60회에서 80회 사이 정도 뛰어요. 1분당.
1분당. 성인 같은 경우 그렇고 이게 태아 딱 조만할 때 정도 되면 한 200회가 넘게 뛰어 1분에. 바바바바바 뛴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심박수가 높다가 태어날 때까지 조금씩 심박수가 떨어져서 신생아 때는 한 120회 정도. 그러니까 어른보다는 훨씬 빨리 뛰는 거지.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100회 아래로 이제 떨어져서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심장 박동수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심박이 느리게 뛰면 뭐 오래 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자, 어쨌든 심장 소리를 처음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부모들이 어머 우리가 아기를 가졌나 봐라고 이렇게 진짜로 느끼게 돼요. 왜냐면 초음파 나는 겪어봤지 않니? 초음파 이렇게 딱 들으면 거기서 두궁 이 정도보다 더 빠르죠. 뚜구뚜구뚜구뚜구 뭐 이 정도로 막 이렇게 뛰는 거 소리로 들려줘. 왜냐면 그 음파를 소리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 기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심장 뛰는 소리 같은 걸 들려주거든. 그래서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뭐 그렇고 다음에 2번에 수정 후 약 3에서 6주 사이에 뇌, 척수, 심장, 팔, 다리와 같은 주요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약 8주 이내에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된다. 따라서 수정 후 8주 이내에는 기형이 나타날 확률이 높으므로 임산부는 이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 뭐 약을 잘못 먹는다든지 뭐 술이나 담배를 뭐 좀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좀 지나가면 그 위험성이 좀 낮아지긴 한데 요때는 정말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형아 출산율이 아주 막 엄청 높거나 그렇진 않아.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출산. 태아가 모체의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고 태아는 수정된 지 약 266일. 266일이라는 숫자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280일이라고 어디서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월경 시작일로부터 따지면 280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된 날로부터 따지면 한 266일 이 정도로 되겠죠. 14일 정도 차이 나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임신부의 행동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임신부의 약물 복용, 음주,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태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만 영양분, 산소를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엄마가 담배를 피면 담배 중에서 그 뭐 해로운 물질들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산소가 적게 들어가는 게 문제야. 산소를 많이 못 들어가잖아. 다른 거를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한테 원활하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담배는 절대로 피지 말라고 하는 거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특히. 술도 안 좋아요. 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가 생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알코올 같은 걸 임신 초기에 많이 술 막 먹고 임신한 줄 모르고 술 열심히 먹다가 어머 나 임신했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걱정하는 엄마들도 꽤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기억이 나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절대 술을 먹지 않도록 해요. 알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도 되게 중요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970년대인가 있었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인데 이 약이 부작용이 뭔지 사실 잘 몰랐어. 잘 몰랐는데 이 약을 그냥 안전하다고만 생각을 했고 그 이전에는 그래서 임산부고 뭐 가리지 않고 이렇게 처방을 막 해줬었지. 그런데 탈리도마이드를 먹었던 임산부들이 단체로 팔이 없는 기형아를 낳은 거야. 팔이 없어.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팔이 없는 거야.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탈리도마이드 약 먹은 사람은 다 그랬던 거. 거의 다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를 만들었던 그 제약사 엄청나게 손해배상 엄청 하고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상태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야. 평생을 팔 없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감기 걸려도 약도 못 먹고 왜 혹시 안 좋을까 봐 약도 못 먹고 어디 아파도 약도 못 먹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와이프도 옛날에 아팠는데 약도 못 먹고 그렇게 임신했을 때는 그랬었죠. 자, 그래서 임신 3개월 이내에 임신부가 약물 복용, 음주, 흡연을 하면 태아의 발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신 기간 동안 올바른 임산부의 행동은 됐어요. 넘어가고. 자, 다음은 사람의 임신과 출산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발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배란부터 시작이야. 배란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된다. 라가 제일 먼저고요. 배란된 난자가 수란관에서 정자와 수정된다. 수정이 그 다음이고 수정된 녀석은 그 다음에는 수정란은 나나를 거듭하며 자궁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라마바까지고 이동해서 자궁에서는 어떻게? 착상,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파묻힌다. 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태반이 형성되고 자란 다음에 모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최종 라, 마, 바, 다가나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자, 12번에 A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A는 거기 보면 혈관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가 태반이 되고요. 그다음 B는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야. 액체라 가지고 이게 양수가 됩니다. 양수. 양수가 되고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양막이야. 양막. 양막으로 해가지고 양막 안에 아기가 헤엄친다고 표현하는 게 그 양수 속에 둥둥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C는 무엇이냐? 보니까 태반에서 태아의 모세혈관 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태아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야. 탯줄입니다. C가 탯줄이 되는 거죠. 탯줄이 아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배꼽이죠.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탯줄을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놨다가 이제 자르고 그런 거지. 아빠가 자르기도 하고 뭐 의사가 자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각 설명에 해당하는 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태아를 외부의 충격이나 건조로부터, 건조라는 건 마른다는 얘기야. 비 오는 거, 습한 거 반대 건조, 그 뜻이에요.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거는 양수의 역할이죠. B의 역할이고,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건 태반을 통해서, A를 통해서 일어나고,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탯줄 C입니다. 다음 중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모체에서 태아니까 태아가 필요로 하는 것만 쏙쏙 줘요. 산소 필요하죠. 노폐물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다음에 적혈 언제 끝나요? 저 나가야 되는데. 1분. 자, 그래서 영양소까지만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고요. 태아는 수정된 날로부터 약 며칠? 266일. 수정된 날로부터는 266일. 직전 월경일로부터는 280일. 이렇게. 끝났어요? 아니에요. 착상이 되면 태아와 모체를 연결한 끝났어요. 태반이 만들어지며 이것을 통해 태아는 모체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는다. 수정 후 8주가 되면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되는데 그 이후부터 태아라고 한다.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부르냐? 배아라고 불러요. 배아라고 부르고 8주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어. 아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니? 15분, 16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15분. 보고 가자. 자, 1번. 수정 라인이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임신이 되었다고 한다? 맞아요. 임신이 시작되는 거는 착상이 기준이야. 착상이 기준이고. 수정 후 약 4주 이내에 대부분의 4주 아니고 8주라 그랬죠? 8주 이내에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됩니다. 수정란은 착상 후 세포 분열을 계속 진행하고 점차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 보통 수정 후 약 280일 틀렸네. 수정 후 266일이죠. 치사하지? 문제가 되게. 자, 그래서 X가 돼요. 16번.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약을 먹는다. X. 도덕책 같은데. 임신 3개월 이내에 음주와 흡연을 하면 태아의 기관 형성이 저해된다. 맞고. 임신부가 음주를 하면 해로운 물질이 태반을 통해 태아로 전달될 수 있다. 맞고. 이런 거는 과학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앞단원 전기와 자기부터 다시 그때 다음 시간부터는 뭘 꼭 가져와야 되냐? O2를 꼭 가져오세요. 매 시간 O2를 가져오세요. 알겠죠? 다 풀어서 갖고 오면 좋은데 다 안 풀었어도 일단 갖고 오세요. 알겠죠? O2를 가져오면 되겠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와, 오늘 진짜 많이 나갔다. 막 뒷부분에 막 퍼부은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체세포 분열 과정, 감수 분열 과정, 그 차이 뭐 이런 것들이